네, 일타 정치 박영시 시사 에디터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내란 특검이 일반 이적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도 추가 기소를 했고요. 구속 영장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거 새로 기소한 것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구속영장 만료 시한이 윤석열이 1월 18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전에 아마 이제 이번에 이 이적 혐의 일반 이적죄에 관련돼 가지고 추가 영장 발부 청구도 하겠다라는 게 내란 특검의 입장이죠. 예, 이 일반 이적죄 기소한 과정이나 또 의미를 좀 짚어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이제 일본 이적죄가 우리가 이제 이 끝장 뉴스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이 됐었던 이유가 결국 외국과의 어떤 통모를 했느냐에 대한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북한 쪽과 통모했다라는 것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일반 이적죄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제 그대로 일단 적용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적죄도 가볍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 군의 피해나 우리 국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저질렀을 때 이제 일반 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함께 이제 기소가 된 건데요. 어제 이 내란 특검의 특검보가 브리핑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실 충격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실제 저도 기억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사실일까라고 의심하면서도 이게 밝혀지고 나서 느끼는 그 참담함, 참담함이라는 표현을 그때 특검보가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여인영 그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의 핸드폰에 문자로 남겼었던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메모로 남겼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하고 나서 그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사실 뭐 이따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고요. 관련해서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그리고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까지 이적죄로 추가 기소가 됐다라는 내용까지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노상원 수첩하고는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여인형 그 휴대전화 메모 있지 않습니까? 저 노상원 같은 경우는 뭔가 전 보는 분이고 군인이었다가 전 보는으로 봤기 때문에 일반인이었잖아요. 네, 결국 일반인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현직 방첩사령관이니까 더 충격적인 거고. 근데 전 일반 이적죄가 적용돼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아쉬워하는 부분은 형량일 것 같아요. 형량이 좀 떨어지니까. 근데 아쉬울 부분은 없다. 왜냐면 우리나라 그 법 체계상 무슨 뭐 무기징역 더하기 무기징역은 뭐 쌍무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켜켜이 쌓이는 게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쌓이면 그 중에 가장 중한 걸 기준으로 형을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로 내려오면서 이제 일단 왜냐면은 외환 유치가 되면은 사형까지 되는데 일반 유죄는 무기징역까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왜냐면은 지금 이번에 드러난 것들이 아니 무인기를 보내도 꼼짝도 안 해. 아파치 헬기를 띄워도 꼼짝도 안 해. 그러니까 뭔가 통모를 했다면 북한과 통모를 했다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반응을 안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뭐 그 사람들이 뭐 전쟁도 불사하자 막 얘기를 했지만 우리 그 윤석열이 원했던 반응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모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로 어떻게 보면 낮춘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형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에디터님이 특검보 보고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우리 영상 보고 올까요? 예. 특검은 특검법 제2조 1항 제8호에 규정된 수사 대상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 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수사 결과 금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안 나오네요. 이게 참담한 실망을 넘어서 참담한 심정이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특검보가. 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이제 브리핑을 했죠. 예. 여인영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발견된 메모도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지난해 10월에서 11월 그 무인기 작전 계엄 선포 명분용으로 이용된 거다라는 게 여기 확실하게 나타나죠. 내용을 보면. 네. 저렇게 했죠.
예. 근데 이제 10월 18일에 나온 일단은 그 메모를 보면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한다. 아, 그걸 기회라고 표현한 것도 예, 진짜. 천재 이루의 기회라고 일단 메모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1번이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뭐 평양 그리고 핵실험 시설 2개소 그리고 이 우상화 본거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간다라고 하는 원산 관광지 그리고 김정은의 휴양소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했어요. 예. 만약에 이 뭐 드론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정은 내지는 절대 존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자극을 받았을 때 북한 쪽에서 한국 쪽으로 응전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만드는 그런 체면이 손상되게끔 만드는 전략을 택해야 된다라는 메모를 10월 18일에 남겨 있고 마지막에는 최종 상태가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강도로 드론 분쟁을 북한 측과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우리도 이 어떤 드론 공격을 하고 북한 쪽에서 드론 공격을 일상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고리로 해서 계엄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실제 있었고요. 그거 말고도 사실은 더 충격적인 것은 저기 지금 노아의 홍수 뭐 이런 단어도 나오는데요. 와, 그 쓸어버리겠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4년 10월 23일에 나온 그 문자를 보면은 핵실험, ICBM 이런 무력 시위를 과연 군사적 명분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워낙에 미사일도 많이 쏘고 핵실험도 많이 하고 ICB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성을 탑재해가지고 쏘거나 이제 이런 행위들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북측에서 그런 고강도 군사 도발을 했을 때 계엄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일단은 이때 메모를 해놨고요. 10월 23일입니다. 아하. 작년. 그리고 핵실험 화살표 군사적 조치해야 하나 안보적 전국으로 가야 하나 ICBM 여기에 노아의 홍수라고 적어놓습니다. 아. 근데 노아의 홍수가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냐면 노아의 방주에 타는 놈들은 따로 있고 홍수에 휩쓸려가는 놈들은 불가피한 부분이니까 감내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 쪽으로 무력 도발이 들어왔을 시에 북적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경우를 그냥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ICBM 같은 큰 군사적 도발이 있을 시에는 누군가는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고 맥시멈일 시에는 노아의 홍수가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이제 가정해 놓은 문자죠. 아, 너무 기가 막힙니다. 또 11월 9일에는 뭐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뭐 이런 이름들도 나오고요. 뭐 이런 내용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그 10월 27일자로 가보면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이라고 10월 27일 문자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포고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인형을 포함한 뭐 지작사,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윤석열, 국방부 장관 다 알고 있었다는 뭐 거네. 이제 수뇌부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 10월 1일에 이미 뭐 술 먹으면서 다 데리고 와라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대로 따지고 보면 2024년 말에는 이제 뭐랄까 이제 어느 정도의 명분을 가지고 내란을 일으키기 위한 명분을 쌓아가는 단계인 것이고 그 기획이나 계획은 그 이전 시기에 했다. 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따 뒤에 저희가 뭐 노상원 문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상원 수첩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명분을 찾아가는 단계다. 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쟁을 획책했던 미친 사람들입니다. 노상원 수첩이 그러니까 지금 판독 결과 나오고 있잖아요. 23년에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건 이제 보고서의 초안인 거고 이제 방첩사령관 여인영 사령관의 메모는 이제 보고서로 치면 최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행 단계로 간 거예요. 노상원은 이제 초안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거 올린 거를 현역 장군, 현역 방첩사령관은 메모를 남겼다는 건 이건 하겠다. 이거는 정말 최종 보고서 윤석열에게 올리는 거죠. 자 이대로 하겠습니다. 올린 거기 때문에 진짜 최종. 아마 최가 몇 번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무튼 이건 진짜 최종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실행이 되기 직전까지 갔던 거. 이거 진짜 이거 우리가 지금은 정말 이렇게 웃을 그냥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노상원 사령관 그 수첩에 담긴 내용은 진짜 공포 그 자체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에이 설마 이거는 그냥 적은 거겠지라고 했지만 판독 결과 보면 상당히 구체성이 있고 예. 상당히 시기적으로 맞고 군 장성 인사 승진한 사람들 다
다 적혀 있고 거기에 초안 보고서가 정말 실행되는 단계가 24년부터 착착착착 진행이 됐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인간들이 이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진짜 어떤 상상을 했는지 저는 이 궁금한 건 여인영 사령관 여기 메모에 일단 지금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이 노상원의 이 초안 보고서에 있던 내용 중에 지금 안 들어간 게 있는데 제일 궁금한 게 노상원 수첩에 있던 그 역행사.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네. 쟤네들이 반발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대응. 거기에 저는 9사단, 34단 적혀 있거든요. 그렇죠. 서울에 있는 서울 인근에 있는. 와, 그게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전두환이 쿠데타, 그러니까 내란 일으켰을 때 그때 우리 내란 그 서울의 봄 영화를 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잖아요. 그때 군대 반응해서 군대 보병 사단 끌고 온 게 9사단 단장이 노태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9사단을 끌고 왔다는 건 뭐냐면 유사시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대응해야 되는 군대를 뺀 겁니다. 이거 내란하겠다고 북한과의 안보 보안을 포기하고 지금 온 거란 거예요. 이 노상원은 똑같이 9사단 빼가지고 야 내란했는데 반응하면은 야 북한 상관없어 걔네들 데리고 와라고 한 거거든요. 과연 여인영 이 최종 보고서에는 과연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만약에 역행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짰는지 전 이 천인공날 짓을 어떻게 최종 보고서로 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예. 아직은 이게 뭐 이제 메모이니까 아마도 12월 3일 이전에 뭐 11월 4일에라도 이건 진짜 최종일까? 이제 이런 보고서 있을지 모르죠. 근데 그거는 역행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예. 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상원의 여러 메모를 봤을 때 이미 준비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기에 보면 방첩사에 누구를 앉혀야 되는가, 그리고 계엄사령관에 누구를 앉혀야 되는가, 그리고 또 지상작전사령관에 누구를 앉혀야 하는가 다 이름을 적어놨는데 정말로 다 됐어요. 이대로 인사를 단행을 해버렸고 그 이후에 지상작전사령관의 경우에도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12.12 반란을 염두에 두고 참고해가지고 그때 9사단을 막아섰던 게 이제 34단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계엄을 발발했을 때 뭔가 중간에서 브레이크를 걸거나 소위 행사를 역으로 반대하는 이런 계엄을 저지하는 세력이 없어야지 우리의 계획이 무리 없이 추진된다라는 가정을 해두고 이런 인사들을 단행한 거 아니에요. 특히 지상작전사령관은 가장 중요한 인사로 이 사람들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최종 문건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상원의 메모는 상당히 중요한 사전 자료였고 그 이후에 좀 더 구체화된 게 아마도 여인영의 메모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노상원 수첩은 우리가 막연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단독 보도가 이루어진 내용이 일부 페이지만 해독을 한 거거든요. 다 한 게 아니었어요? 아직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남아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어제 박지영 특검보가 발표한 것도 군사 안보상 이익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이제 군사 안보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개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다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재판 과정에서 다퉈지거나 비공개적으로 다뤄질 부분이라서 공개적으로 공개한 게 이제 다룰 수 있는 게 이 정도인 겁니다. 아니 우리가 계엄이 그날 그냥 바로 해제가 되니까 얘네들 왜 이렇게 설렁설렁 나이브하게 계엄을 준비했지라고 생각을 많이들 전혀요. 했는데 전혀 아니었다는 게 이걸로 밝혀진 거예요. 사실 해제한 다음에는 얘네가 참 설렁설렁 멍청해서 다행이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맞아요. 오히려 멍청해서 이게 무마가 된 게 아니라 정말 빠르게 국회로 달려갔던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러니까, 그 국민들. 국회를 막기 위해 갔던 예. 국민들 그리고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여지를 만들어줬던 군인들 이런 예. 사람들이 만들어준 작품인 거지 사실 정말 위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사실 작년 3월부터라고 했는데 결국 이걸 언제부터 꿈꿨는가가 지금 점점 앞으로 땡겨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23년 10월이라고 하는데 저는 23년 8월 15일 날 이미 결심은 이미 윤석열이 했다. 왜냐면은 8.15 건축사의 반국가 세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그때란 말이에요. 그쵸. 반국가 세력. 예. 반국가 세력은 그 이전까지 보수 세력이 뭐 진보 진영이나 이쪽에 비판을 하던 이적 단체 수준을 넘어서는 북한과 내통하는 똑같은 애들. 이적 단체는 북한을 지향하는 애들이라면 여기는 그냥 북한과 같은 애들, 북한과 같은 취급을 해버리는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쓸어버려야 되는 애들. 이렇게 이미 결심을 한 겁니다. 그 8.15 경축사에서 그 단어를 꺼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윤석열의 머리에는 계엄해야겠다는 머리가 23년 8월부터 이미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내용들 보면 이미 23년 초에 그 뭐 현안 대응 TF라는 뭐 이름의
거기에서 이미 계획들을 막 보냈다는 거, 계획들을 보고했다는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계획들이 북한을 도발하는 거고 이 일반 이적죄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 북한을 이렇게 도발하면 됩니다. 근데 그 도발하는 계획들이 다 참 들키기 위한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몰래 들어가서 몰래 공작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들켜서 어떻게든 도발을 이끌어내는. 그러니까요. 참 참담한 내용들을 이미 23년 초부터 보고를 했고 8월에 결단, 10월에 모의 시작 이렇게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윤석열이 내란 재판이나 아니면 그 탄핵 재판이나 거기서 말했던 내용들은 거짓인 게 너무 많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 예. 2023년 10월에 원래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3월이죠. 그러니까 2024년 3월에 이 안가 회동을 통해서 윤석열과 이 계엄 수뇌부들 그 사령관들하고 계엄 모의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지만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상원 수첩을 참고해서 봤을 때 2023년 10월 이전에 아마 이 계엄을 획책했을 것이다라고 또 이제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지금 단계거든요. 근데 지금 성추윤 부의장께서는 2023년 8월에 이제 경축사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2022년 9월에 있었던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022년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고 인수비를 꾸려가지고 윤석열의 세상이었다가 이제 뭐 관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실을 다 옮기고 나서 도어 스태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는 것마다 건바이건으로 다 안 됐어요. 장관 임명도 하다가 뭐 예를 들면 교육부 장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장관 반열하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지지율이 나락으로 갔고요. 예, 예. 그리고 뭐 5세 입학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예, 예. 그때부터 베베 꼬이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이든 날리면이 터지고 언론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죠. 근데 2022년 11월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듣느냐.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게 2022년 11월이고요. 그 연말을 지나가지고 2023년 초반에는 이제 한참 해외 순방을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뭐 계엄을 어느 정도 준비해 나갔던 단계인데 결정적으로 트리거가 됐던 건 2023년 11월에 김건희의 디올백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계획을 더 가시화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2024년 초반인 3월에 이제 안가회동을 통해서 군 수뇌부들과 계엄을 이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군요. 했고 예. 노상원과 김용현을 주축으로 해서 이 계엄 계획을 세웠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행에 옮긴 거는 2024년이겠지만 저는 이거는 2년 정도에 걸쳐서 윤석열 정권 내내 철저하게 계획됐던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검을 통해서 그 시점도 좀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내란 특검이 노상원이라든지 뭐 문상호, 이승호 같은 군 장성들에 대해서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때 일단 이번에 이 일반 이적죄 외환 관련해서는 조금 확실한 사람, 확실한 내용만 한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야 이제 다 제외되는 거 안 하는 거야라고 너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관계자들 중에 일반 이적죄 적용 안 된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 역시 이 사람들도 저는 언제든 공소장 변경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나중에라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관련된 자료들이 지금 그 노상원 수첩도 그렇고 해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군 내부 정보들은 뭔가 꽁꽁 쌓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밝혀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와, 이 사람들은 풀려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제외되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이제 내란 재판이 또 열렸었는데 윤석열 나왔었고요. 직접 또 신문을 했습니다.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 보안실장이 출석을 했고요.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으면서 이 계엄 적법한 절차다. 따르지 않으면 항명에 처한다. 이 김용현 장관의 이야기를 정성우로부터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더라고요. 네, 예. 뭐 이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 보안실장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은 하나였죠. 방첩사에도 저항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 그거를 결론 짓고 싶어서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서 비록 전직 대통령인 파면댁 전직 대통령인 윤석열이 앞에서 꼬치꼬치 검사처럼 질문하더라고요. 결론을 다 정해놓고 열심히 계엄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잘 응전을 하면서 응수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이 진술을 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이제 따라가 보면은 윤석열이 했던 주장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것은 이게 너무 이제 구구절절한 강이긴 한데 계엄이라는 건 유사 군정과 비슷해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행정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지휘 감독할 권한이 법에 의해 주어지므로 지금 방첩사에 있는 당신인 이 사이버 보안실장이 선관위에 있는 자료라든가 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건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걸 어제 신문에서 이렇게 아예 얘기하는 아시냐 말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알려준 거죠. 근데 알려줬다. 윤석열이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신문에서. 그래서 헛소리 떠든 거죠. 그럼 계엄이 지금 위헌 위법하다는 걸 아예 부정한 상태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비상대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계엄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방첩사의 안보실장은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인데 통상적인 지시였고 본인이 가가지고 선관위를 점검하러 간 거고 데이터베이스 확인하러 간 거 아니냐. 아하. 뭘 그렇게 유난 떠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이버 보안실장은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그걸 떼오라고 하면 어떡하냐. 포고령도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예. 또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응? 예. 아이고. 예, 아이고. 법적 검토를 하고 일단 출동을 한 거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 이것도 다 아니냐. 자유로운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라는 얘기를 어떻게 꺼냅니까? 진짜. 윤석열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 얘기는. 제가 지금 흉내낸 거는 윤석열이 이런 헛소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재원 대령이 그래도 적법하게 해야죠라고 또박또박 답을 했다고. 일단 전 이거 유사군정이라고 말한 거는 자백이라고 봐요. 오. 왜냐면 자기도 이거 유사군정 지금 대한민국에서 군정. 군정이라는 게 1945년 해방 때 이후 위군정 48년까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군인에 의한 군정이 2번 있었습니다. 61년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 3년 동안 63년까지 있었죠. 그리고 1980년에 전두환. 자, 5.16 어떻게 됐습니까? 쿠데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두환은 뭐라 됐죠? 내란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한 거는 이건 유사군정 아니냐라고 한 거는 내가 한 건 쿠데타 아니면은 내란인데라고 자백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본인도 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뭘 가르치려고 하다 이런 얘기 자백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적 검토를 하면서 출동 얘기를 한다. 이 자유로운 분위기라 하면 우리 편하게 뭐 담배 한 대나 필까? 약간 이런 분위기가 담타?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뭐 힘든데 뭐 계엄? 약간 이런 느낌이라잖아요.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계엄을 출동 여부를 검토했다? 예. 이 윤석열이 여기서 본인이 이 법적 지식을 좀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해서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방어가 될 거라고 착각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자백상의 발언 거의 공감이 전혀 안 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이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유로운. 저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윤석열이 궤변을 늘어놓고 이 계엄법 강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느낀 건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자기 방어권 행사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이제 궁지에 몰아서 어떻게든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내서 자신의 그 무죄를 입증하겠다라는 윤석열의 마음은 잘 알겠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좀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윤석열을 원하는 사람들, 윤 어게인들이 듣기에는 야 우리 대통령님이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역시 비상대권이라는 건 살아있는 것이었구나. 계엄을 윤석열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영치금이 더 들어오지 않겠어요? 지금 영치금이 6.5억. 네, 더 네. 들어왔겠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를 구치소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재판정을 하나의 어떤 자신의 유튜브 무대로 상으로. 만들어서 영치금으로 돈벌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듭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출동했다라는 윤석열의 주장에는 양승철 방첩사 경호 경비 부대장이 네, 아주 단호하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네. 직위원 재판부 원래 지난 9월에 내란 재판 12월에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슬쩍 어제 이거 예상보다 좀 늘어지고 있어요. 1월 초에 추가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늦췄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 씨가 자기 마음이 자기 직위원 마음이야. 씨가 직위원 판사가
지 판사가 이렇게 재판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지연된 거 아닙니까? 본인 때문이죠. 예.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판사 때문이지. 길 잡으려고 해도 변호사가 안 된다고 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아니 재판 시작하면서부터 어제는 죄송합니다로 시작하더만요. 아, 맨날 죄송하고 맨날 감사하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국민을 농락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기현 재판장은 이게 공개가 된다라는 게 몹시 즐거운가 봅니다. 아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재판할 때마다 그렇게 허허실실 웃음이 나오나 봐요. 그 한없는 지기현의 가벼움도 저는 참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본인이 재판 일찍 한번 끝내보겠다라면서요. 근데 왜? 도저히 안 될 것 같잖아요. 증인이 30명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12월 중순까지 재판하고 끝나면 이제 선고 공판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윤석열을 실제 이 양반은 풀어주고 싶은 게 아닐까. 1월 초 종결할 생각이다. 이런 걸 보면 1월 18일이 아까 이제 구속기간 만료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자꾸 시간이 더디고 지연되는 걸 보면 자신이 이 내란 재판의 주도권을 계속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한번 해주려고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들어요. 아니 시기상으로 그렇잖아요. 1월 초에 심리를 마치면 판결 한 달 후에 나오면 2월 초에 난다는 건데.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이 영장 재청구도 지금 가능성을 그렇죠. 열어놓고 예.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지금 최혜병 특검도 다른 혐의로 또 구속 기소를 하거나 할 방침이긴 한데 이게 지금 워낙에 사법부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혹여나 구속 취소라는 형사소송법을 비틀어가지고 윤석열을 탈옥시켰던 지귀현이란 작자가 또 어떤 짓거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법부가 연일 국민들의 어떤 그 관점과는 완전히 정반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저는 굉장히 좀 불안하고요. 게다가 2월에 정기 인사가 있어요. 사법부의 정기 인사가 2월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1월에 자신이 이거를 재판을 1심 정도 마무리해놓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아 그러니까 사실 지금처럼 진행하다 보면 1월도 사실 장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1월 그러니까 이제 정기 인사가 나는 그 시기와 재판 종결 시기를 최대한 바특하게 맞춰서 네네. 만약에 이제 재판이 끝나게 되면은 국회 쪽에서 지기현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어쨌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를 틈타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기 인사로 지기현 씨를 빼주거나 아하. 아니면 다른 데로 뭐 예를 들면 보호 차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빼주거나 해외 연수를 보내버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아 이거 일부러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데. 그러니까 지금 양치기 소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반적인 판사가 조금 재판을 뭐 12월로 하려다 1월로 연기했다면은 아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과제물 제출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내란 재판 1심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재판 결과를 미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에디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월로 넘어가면 아까 우리가 뭐 구속영장 연장되나 마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당연히 연장될 거로 믿고 있습니다만 근데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지기현 이러고 있지만 지기현 2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갑자기 지기현 2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네. 지기현 같은 사람은 언제나 어디에나 늘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그 이런 표현 땡땡 질량부전의 법칙이라고 늘 그 있어요. 늘 어딘가에 있어. 그 한 100명 있으면 한 명 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기현이 어디서 또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야 지기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속연장은 연장은 되겠지. 에이 그 이후는 되겠지라는 저는 좀 그래도 내가 이런 생각 너무 나이브한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늘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 왜냐면 지기현 이름을 우리가 다 인지하기 전에 내란 재판을 이렇게 할 거라고 상상했던 사람 없잖아요. 어디 감히 진짜 내란죄를 재판을... 일으킨 재판을 이렇게 질질 끌고 막 웃으면서 재판하고 저희도 사실 이 방송하면서 윤석열 재판 얘기할 때 가끔 좀 웃음 나올 때 좀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 좀 막 이래도 되나? 예. 이렇게 심각한 얘기예요. 예. 왜냐면 우리는 국민들한테 아유 이제 괜찮아요라는 마음으로 좀 웃으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한켠에 여전히 트라우마가 있는 이 국민들 시청자분들께는 이래도 되나 마음이 드는데 이 재판을 하는 판사가 허허실실 웃으면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서 에디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하긴 합니다만 일단 1월에 어떻게든 압박을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갖고 있는 수단은 압박을 해서 그때까지 일단 종결되도록 우리가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8450님이 판사 다 지켜본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